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73살이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편과 함께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가 계속 같이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거절했죠. 대신 같은 동네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라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며 지낼 수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재산은 화곡동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 2억 3천만 원, 그리고 매월 나오는 국민연금 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는 시세로 7억 원 정도 되는 30평짜리였어요.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소중한 집이었죠.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착하게 굴었고 손녀 예린이도 자주 놀러와서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랐어요. 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물어봤고요. 그런데 작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또래보다 정정한 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하다. 그러자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가스 끄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고요.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를 깜빡한 적도 없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요. 몇 주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또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도 받으실 겸 해서요. 왜? 나 어디 아픈 데 없는데. 아니에요. 그냥 정기검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요즘 치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꾸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건강검진이라니까 나쁠 것도 없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진이가 의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의사 선생님,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가스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세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반박하려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 앞에서 며느리와 싸우기도 못했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제게 직접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인지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어머님 인지 기능은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우수한 편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수진이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뭔가 실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은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때부터 저는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 관리 같은 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해서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어머님 혼자서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편하실 텐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제 통장을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수진이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자주 찾아와서는 제 방을 이곳저곳 뒤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일부러 화장실에 간 척하고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과연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통장이나 도장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제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번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씩 총 15차례나 인출되어 있었어요. 총 4,500만 원이나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은행 직원을 불렀어요. 이 돈들 누가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런 적 없는데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모두 본인 카드로 인출된 거네요. CCTV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제 카드로 돈을 인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제가 언제 카드를 줬다고요? 은행 직원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불법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모두 바꿨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수진이가 어떻게 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수진이가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옆에서 몰래 봤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지갑에서 카드를 빼낸 거겠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깜빡깜빡 하세요. 어제도 같은 말을 5번이나 하셨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저는 수진이를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수진아, 너 왜 자꾸 거짓말을 하니? 그러자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것 봐요. 벌써 깜빡하세요. 어제 저희 집에 오셔서 밥 드시고 가셨잖아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저는 어제 집에서 혼자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걸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실제로 며칠 후에 아들 민수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 수진이 말 들어보니까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는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하다고. 엄마, 인정하세요.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세뇌시킨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 통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어떨까요? 엄마 실수로 사기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모든 걸 알겠더라고요.
이미 돈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아예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안 된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엄마, 우리가 믿음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엄마 돈 갖고 달아날 것도 아니고. 정말 뻔뻔했습니다. 이미 4,500만 원이나 훔쳐간 주제에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간 증거는 있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며느리 편이니까 더욱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계획을 말이에요. 먼저 저는 다른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존 계좌에서 돈을 모두 빼서 새 계좌로 옮겼습니다. 물론 수진이가 모르는 은행으로요. 그 다음에는 조카 정민이에게 연락했어요. 정민이는 제 친정 동생의 아들인데 변호사였거든요. 정민아, 고모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고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정민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훔쳐간 일부터 치매로 몰아가려는 계획까지 말이에요. 정말요? 그럼 그건 명백한 절도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고모님 정신감정서도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치매라고 우기면 대응할 수 있게요. 정민이의 조언에 따라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당연히 결과는 정상이었고 의사 선생님은 진단서를 써주셨어요. 어머님은 인지기능이 정말 우수하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진단서를 들고 공증까지 받아뒀어요. 그 다음에는 수진이의 행동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모든 장면을 녹음했어요. 어머님,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어머님, 가스 끄는 거 또 깜빡하셨죠?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해요. 모든 거짓말을 다 녹음해 뒀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에 가서 CCTV 영상을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수진이가 제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모두 확보한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정민이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유언장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김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며느리 박수진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내 돈 4,500만 원을 훔쳐갔다. 따라서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세상에 기부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진이의 행동을 더 지켜봤어요. 과연 또 다른 수를 쓰는지 말이에요. 예상대로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요양원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어머님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세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어머님, 요양원비는 어머님 연금이랑 예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한테 부담 안 되게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걸 알겠더라고요. 결국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를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사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급매로 내놨죠. 할머니,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이유는 말 못하겠고 빨리 팔아주세요. 7억 원짜리 집을 6억 5천만 원에 내놨더니 사흘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정민이가 사는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거죠. 그리고 정민이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모든 재산 기부 서류를 정식으로 작성했어요. 고모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복수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말이에요. 엄마, 우리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요양원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싫다고 했잖아. 그러자 수진이가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매일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정말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 하나 예약해뒀어요. 내일 같이 가요.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어머님. 내 통장에서 돈 빠진 거 너 아니? 순간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4,500만 원. 너 가져간 거 맞지? 어머님 또 헛소리 하세요. 이것 봐요. 벌써 이상한 말 하시잖아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어? 아들은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 수진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며 거짓말하는 모든 내용이 나왔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많이 이상해요. 어머님 같은 말 계속 반복하세요. 어머님 가스 끄는 것도 깜빡하세요. 녹음을 듣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수진아, 설명해봐. 여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은행 CCTV 사진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제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었죠. 이것도 설명해봐. 수진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말을 못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아들이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야, 늦었어.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집도 팔았고 예금도 모두 옮겼어.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언장도 작성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 순간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아, 늦었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4,500만 원 도로 갖고 와라. 그럼 생각해 볼게. 어머님, 그 돈은 어디다 썼어? 수진이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예린이 학원비랑 차 할부금에. 그럼 없다는 얘기네. 저는 정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아,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네, 고모. 알겠어요.
그 다음 날 정민이와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절도죄로 수진이를 고발한 거예요. 며칠 후 경찰이 수진이를 조사했고 결국 수진이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에서 수진이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완전히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빌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너도 공범이야. 아내가 엄마 돈 훔치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 결국 저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총 8억 8천만 원이었어요. 대신 재단에서는 저에게 평생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매월 200만 원씩 말이에요. 지금 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니까 외롭지도 않고 뭔가 보람도 느껴져요. 수진이는 감옥에서 나온 후 민수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아들은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들이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빌지만 저는 문전박대하고 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수 있거든요. 손녀 예린이만 가끔 안쓰럽긴 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엄마를 닮아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정말 편안합니다. 돈 걱정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저를 바보로 봤겠지만 70년 넘게 산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저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이용하고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라는 병을 악용해서 멀쩡한 노인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노인분들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겠죠.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